가난한 한국 학생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75세의 백만장자와의 예상치 못한 결혼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7일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알게 된다.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준혁강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로 이어지는 금이 간 계단을 오르면서 낡은 배낭을 고쳤다. 그날은 길었고 그의 몸은 책과 가족을 위해 짊어진 짐의 무게로 아팠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상실의 여파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느껴졌다. 문을 열자 저녁 식사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어머니가 준비한 밥과 김치 한 접시뿐이었지만 그것은 집이었다. 준혁은 14살 동생 민재의 목소리에 반가워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형, 또 늦었네. 민재가 작은 주방 테이블에 펼쳐진 숙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교대 근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지체되었네요. 준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민재, 잘 지내. 수학 숙제는 다 끝냈어. 거의 다 됐어. 쉬운 일이야. 민재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의 엄마, 지원이 작은 주방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준혁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살짝 떨리는 손을 즉시 알아챘다. 엄마, 괜찮아. 그가 물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자기야. 그녀가 대답하며 희미한 미소로 그를 무시했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걱정하지 마. 준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둔한 걱정이 그를 갉아먹었다. 지원은 수년간 당뇨병과 싸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치료비는 그가 돈을 벌어서 지불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쌓였고 그녀에게 필요한 치료비는 그녀의 재정 능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준혁이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작은 주방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민재가 학교에 대해 수다를 떨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쌓인 연체된 청구서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잠자리에 든 후 준혁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청구서를 응시했습니다. 지역 식당에서 웨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식료품 값은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고 임대료나 치료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법학대학에서 힘든 과제를 동시에 해내야 했고 그는 종종 같은 반에서 가난한 배경을 가진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어울리지 못하는 기분을 느꼈다. 이러한 고립감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함께 찾아왔다. 곁눈질, 무시하는 말,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지만 준혁은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 종종 시스템에서 간과되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이런 밤은 그가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책임감의 무게가 벅찼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쉴 새 없이 일하며 그들을 부양했던 아버지 동현을 생각했다. 동현을 잃은 것은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동현은 항상 그들의 가족의 기둥이었고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준혁은 짧은 머리를 한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동료인 승우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아, 친구야. 내가 말했던 그 모금 행사에 올 거야. 이번 토요일이야. 음식과 음료가 무료야. 네트워킹에 좋을 수도 있어. 준혁은 눈을 굴렸다. 네트워킹이 그의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승호는 몇 주 동안 이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이렇게 답했다. 잘 모르겠어. 친구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승호의 답은 거의 즉시 왔다. 와, 오미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거야. 누가 알겠어. 너한테 기회가 생길지도. 준혁은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호화로운 모금 행사에 참석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그가 그들과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의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이건 잡을 만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는 잃을 것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은 수업과 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준혁은 저녁 식사 때 민재가 그 문제를 언급할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형, 가세요. 민재가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해서 말했다. 형은 항상 성공하려면 인맥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당신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준혁이 중얼거리며 접시를 찔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이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이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이 행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세요.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를 뚜렷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의심과 결의가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는 말했다. 가볼게요. 그날 밤 준혁은 영업에서 일했던 나이 많은 이웃에게서 양복을 빌렸다. 재킷은 약간 너무 크고 바지는 약간 너무 짧았지만 괜찮을 것 같았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준혁은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는 모금 행사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가족을 갇힌 심연에서 끌어낼 수 있는 무엇이든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토요일 밤이 왔고 준혁강은 모금 행사가 열리는 웅장한 부지 밖에 섰다. 우뚝 솟은 단철문은 동네의 갈라진 보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문 너머로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바디 황금비두로 물든 웅장한 저택을 향해 뻗어 있었다. 고급 차들이 원형 차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닦인 차체는 지는 해 아래 보석처럼 반짝였다. 준혁은 어깨에 너무 꽉 끼는 듯한 빌린 재킷을 고쳐 입고 약간 오버사이즈 핏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을 통과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발렛이 다가와 낡은 가죽 가방을 가져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호사스러운 세상에 들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저택 안에서 그의 앞에는 부의 과시가 펼쳐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빛을 비추었고 공기는 정중한 대화와 샴페인 플루트 소리로 윙윙거렸다. 준혁은 그랜드 홀에서 주저하며 모든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넥타이를 잡아당겼고 배에 불편함이 뭉쳤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그를 설득한 동료 승호를 찾았다. 대신 그의 눈은 바 근처에 있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머물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크고 거침없었고 준혁은 그들의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 정치, 투자,
그리고 유럽으로의 주말 여행. 소외감이 그를 휩쓸었다. 이것은 그의 세상이 아니었고, 그는 그것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가 물러나기 전에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의 옆에 서 있던 한 노인 여성이 말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스타일링되었고, 그녀의 네이비 블루 드레스는 샹들리에 빛 아래서 부드럽게 반짝였다. 그녀의 존재는 자신감을 발산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따뜻하고 친근했다. 그녀는 한 손에 샴페인 플루트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정교하게 조각된 지팡이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어떡해요? 준혁이 깜짝 놀라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빙긋 웃었다. 다르죠, 그녀가 말했다. 다르다는 건 한 가지 표현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압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한 손을 내밀었다. 저는 윤은아입니다. 준혁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 강준혁,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런 행사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요. 부인 준혁이 인정했고, 그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동료가 초대했어. 네트워킹에 좋을 것 같다고 했어. 현명한 동료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트워킹은 이런 행사의 핵심이지만 군중 속에서 길을 잃기 쉽기도 하지. 준혁은 방을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이 잘 훈련된 대화의 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다. 그게 눈에 띄기 시작했어. 은하가 방의 조용한 구석을 가리키자 그는 생각했다. 앉지 않을래? 그녀가 제안했다.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 그는 그녀를 따라 큰 창문 근처에 안락의자 2개로 갔다. 그들이 앉자 군중의 소음이 배경으로 사라졌다. 준혁은 안도의 물결을 느꼈지만 이 부유한 낯선 사람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지 조심했다. 그래서 준혁아, 은하가 말을 시작하며 샴페인 플루트를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 놓았다. 진짜 왜 여기 온 거야? 네트워킹도 좋은 이유지만 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 준혁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하지만 은하의 태도에서 무언가가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가 진심으로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저는 법학생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힘들 뿐이에요. 제 엄마는 아프시고 제 남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은하가 귀에 깊게 듣고 그의 말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짊어지기 힘든 짐이에요. 은하가 잠시 후 말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전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힘이 필요해요. 준혁은 칭찬에 불편해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은하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 결례는 흔치 않아요. 준혁.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준혁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매일 겪는 차별에 대해서도. 그는 교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반 친구들이 자신을 배제하고
자신을 억누르려는 듯한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대해서도 말했다. 은하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리에 없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준혁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보이는 것을 느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그저 손님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녁이 진행되면서 은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편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용하여 변화를 만드는 것을 믿는 자선가였던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녀는 소외된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집중하면서 그의 일을 계속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은하가 말했고 그녀의 시선은 잠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들이 받을 만한 기회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 장을 조금이나마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준혁은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하 같은 사람에게서 영혼의 동반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준혁, 너와 이야기해서 기뻤어. 그녀가 말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준혁이 대답하며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놀랐다.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따뜻하게 했다. 자신을 잘 돌봐, 준혁. 그리고 기억해. 너는 생각보다 강해. 그날 저녁 준혁이 저택을 나서면서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오랜만에 그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어쩌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준혁강 아파트에 깨진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예상보다 훨씬 일찍 깨어났다. 그는 신음했고 몸은 여전히 일과 공부, 그리고 전날 밤 윤은하와의 대화에 자녀, 무게로 지쳐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남았고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은 거의 불안한 방식으로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믿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특히 낯선 사람이라면? 그가 몸을 쭉 뻗어 작은 주방으로 걸어가자 그의 전화기가 카운터 위에서 진동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화면을 흘깃 보니 발신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었고 알 수 없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전화를 받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준혁. 윤지훈입니다. 익숙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말했다. 준혁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는 자선 만찬에서의 만남이 후속 조치 없이 끝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윤 부인. 연락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하는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전화해서 미안하지 않아. 어젯밤에 나눈 대화가 정말 좋았고 내가 나눈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 오늘 만날 수 있어?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준혁은 망설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 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 네,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 집으로 와. 은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다. 내 운전기사를 보내서 너를 데리러 갈게. 오후 2시가 괜찮니? 네. 저는 괜찮아요. 그는 대답했다. 완벽해. 그때 보자. 준혁 그는 더 많은 질문을 할 시간도 없이 대화가 끝났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휴대전화를 응시했고 뱃속에 불안감이 쌓였다. 그녀가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 정확히 오후 2시에 우아한 검은색 차가 그의 건물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는 정장을 입은 예의 바른 남자로 차에서 내려 준혁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이 서울의 거리를 건너자 준혁은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차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것보다 더 매끄러웠고 평소의 버스 여행과는 대조적으로 눈에 띄었다. 그들이 은하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다시 한번 그 웅장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웅장한 문과 광활한 정원은 그가 기억했던 것만큼이나 인상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운전기사는 그를 현관까지 안내했고 집사가 그를 맞이하고 안으로 안내했다. 은하가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서 호화로운 안락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티트레이와 섬세한 한국식 페이스트리가 놓여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준혁, 와줘서 기뻐. 그녀가 말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인사를 나누었다. 은하가 그의 가족, 공부,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정확했고 그녀는 그의 대답을 귀에 깊게 경청했다. 하지만 준혁은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은하가 티컵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고 그녀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준혁, 너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왜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준혁은 호기심이 생겨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보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날 당신이 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는 권력과 부에 집중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투쟁에는 눈멀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제 목숨을 구해줬을 때 그게 바뀌었어요. 준혁이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 집에 돌아오던 중 한 남자가 나를 강탈하려 했어요.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두려움에 마비되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던 그 청년이 개입했어요. 그는 공격자를 밀어내고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전혀 몰랐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바꿔 놓았죠. 그것은 우리 세상의 불평등에 대한 나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시선은 먼 곳으로 옮겨갔다. 그날 밤부터 나는 내 특권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었어요. 준혁은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귀에 깊게 경청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른 채 말했다. 은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준혁. 너한테서 뭔가 희귀한 게 보여. 몇 년 전에 나를 구해준 그 젊은이를 떠올리게 해. 너의 결단력, 힘,
마음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자질들이야. 준혁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런데도 너는 품이 있고 회복력 있게 해. 은하가 대답했다. 그래서 너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 그녀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방이 조용해진 듯했고 그녀의 눈은 그와 마주쳤다. 준혁, 나는 죽어가고 있어. 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고 의사들은 내가 1년도 못 살 거라고 해. 준혁은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연약함을 의심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는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미안해하지 마.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내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내 기반, 내 자원 그들은 비전과 성실함을 지닌 누군가가 그들을 인도해야 해. 너 같은 사람이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해줘. 은하가 차분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공중에 떠다니며 초현실적이고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해. 너. 그래.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이건 로맨스나 전통에 관한 게 아니야. 파트너십이야. 내 재산과 기반을 합법적으로 너에게 양도하고 싶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준혁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고 이상해 보였다. 윤 부인.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주저함을 이해합니다. 은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당신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엄마는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당신 오빠는 최고의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당신은 내 자원을 이용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은하의 말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결정이었지만 그의 자존심과 정상성에 대한 감각을 희생해야 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준혁.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힘든 선택이 가장 깊은 변화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날 오후 준혁이 영지를 떠났을 때 그의 생각은 의심과 혼란 사이에서 빙빙 돌았다. 그는 호기심의 은하를 만나러 왔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윤은하의 충격적인 청혼 이후의 날들은 준혁강에게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직장으로 걸어가고 수업을 듣고 가족과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서 은하의 말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끔 가장 힘든 선택이 가장 깊은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지. 매일 밤 준혁은 깨어서 방에 금이 간 천장을 응시하며 그녀의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50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한다는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거의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생명선이었고 가족을 빚, 질병, 절망의 무거운 짐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남은 작은 자존심을 잃을까요? 어느 날 저녁 그의 어머니 지원은 그가 저녁 식사 때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연약한 손으로 그의 손을 가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시작했다. 한 여성이 저와 결혼하자고 해요. 그녀는 나이가 많고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당신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민재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해요. 지원의 눈썹이 혼란스러워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말을 가로채지 않았다. 준혁은 은하의 상황, 그녀의 말기 질환, 그녀의 파운데이션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지원의 표정은 충격과 슬픔이 뒤섞였다. 준혁,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네요. 알아요. 엄마, 준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상하게 보여요. 제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 죽고 있어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고 시선은 멀어졌다. 마침내 그녀는 사랑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사랑,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이 가족을 등에 업고 다녔어요. 이 여자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 기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준혁은 그녀의 대답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엔 지원이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그녀가 잠자리에 든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그는 큰 꿈을 꾸기에 충분히 젊지만 그들의 투쟁이 무게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 많은 민재를 생각했다. 그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신보다 더 강한 척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싸우느라 희망이 어떤 것인지 잊은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이틀 후, 준혁은 다시 은하의 영재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전에 만난 집사가 은하가 기다리고 있는 겨울 라운지로 그를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날카로운 눈은 그의 얼굴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준혁. 그녀가 말하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어. 생각해봤어. 그는 앉으며 말했다. 은하가 침착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채로 기다렸다.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의자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내가 할게. 결혼할게. 은하의 미소가 부드러워졌고 잠시 준혁은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용감한 결정을 내렸어. 준혁, 그녀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날들은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은하가 재빨리 움직여서 증인 몇 명만 있는 비공개 결혼식을 조직했다. 준혁은 필요한 법적 문서에 서명했고 자신의 삶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구경꾼처럼 느꼈다. 그는 정장을 입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 않으려 했고 자신이 보는 남자와 자신이 내리는 선택을 조화시킬 수 없었다. 결혼식 날은 별다른 화제 없이 왔다. 은하의 부지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변호사, 직원 몇 명, 준혁의 어머니와 오빠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지원은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통로를 걸어가면서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그 웅장한 분위기에 놀라면서도 당황한 듯 보였다. 은하가 재단에 섰는데
우아하면서도 심플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가볍게 잡았고 그 어느 때보다 품위 있는 자세였다. 그가 그녀 옆에 자리를 잡자 그녀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의식은 짧고 형식적이었다. 주례자는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고 서약은 분명하게 낭송되었다. 준혁은 예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은하의 시선을 마주치려고 했었고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표정에서 힘을 얻었다. 의식이 끝나자 증인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고 은하가 준혁의 팔에 손을 얹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행사가 끝난 후 영지의 식당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 형과 함께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의 초현실적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하가 몇 명의 손님과 어울리며 침착함과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은하가 준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가죽장정 책이 가득한 선반과 큰 참나무 책상이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으니 기분이 어때요?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혁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먼저 기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 사명과 영향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주 안에 팀을 만나고 우리 프로젝트 중 일부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준혁은 은하가 일에 접근하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에 놀라며 귀에 깊게 경청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자리잡기나 말처럼 대하지 않고 그가 진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집처럼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영지는 이제 당신 것만큼이나 제 것도 됩니다. 이런 합의가 엉뚱하다는 건 알지만 의무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방금 동의한 것의 무게가 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하, 자신의 유산을 맡기기로 한 이 놀랍고 자상한 여성을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의 불꽃을 느꼈다. 가능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은하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가 부탁하는 전부입니다. 밤은 조용히 끝났지만 준혁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낯선 사치스러운 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래가 자신에게 어떤지 궁금해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앞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작처럼 보였다.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윤의 저택을 비추며 잘 가꾸어진 정원을 비추고 저택의 큰 창문에 반사되었다. 안에서는 준혁강이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접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앞에 놓인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을 한 지 이틀이 지났고 그는 여전히 삶의 엄청난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은하가 지팡이에 살짝 기대어 평소처럼 우아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연약했지만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권위를 발산했다. 좋은 아침이야. 준혁, 그녀가 그와 마주 앉아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윤부인 준혁이 재빨리 대답하며 자신을 바로잡았다. 은하 씨 말이에요. 그녀의 입술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적응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잘 지내세요. 적응하고 계신가요?
준혁이 망설였다.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많아요.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은하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게 보일 테지만 곧 여기서 당신의 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대지 않은 접시를 가리켰다. 먹어. 준혁. 오늘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우리는 재단의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방문할 거야. 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이미 적응할 시간을 더 줄 거라고 생각했어. 실천하는 것보다 배우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 그녀가 말했다. 게다가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오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길을 떠났고 우아한 검은색 차 앞에 앉아있던 은하의 조수 수진이 함께했습니다. 가는 동안 은하가 그들의 목적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재단이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어려운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직업 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곳 가족들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혁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의 활기찬 에너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성인 그룹이 워크숍과 훈련 세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역사, 회복력, 단결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벽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센터를 걸어가는 동안 준혁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미소와 악수에서 은하에 대한 존경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준혁은 그녀가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엄격한 태도는 진정한 애정으로 바뀌었다. 센터의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인 미숙이라는 중년 여성이 준혁을 옆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놀라운 여성이에요. 그녀가 은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센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수표에 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은하의 일이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 분명했고 이제 그 유산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하루 종일 준혁은 은하의 헌신의 정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들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으며 심지어 큰 아이들과 바둑을 두기도 했다. 그녀를 지켜보면서 준혁은 영감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가 이 일에 삶을 바칠 수 있었다면 그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부주로 돌아온 준혁은 은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인상적인 선반과 앤틱 가구가 있는 그 방은 그녀의 성소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녀는 차 2잔을 따랐다. 오늘은 조용했잖아. 그녀가 말하며 그에게 컵을 건넸다. 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 믿을 수 없었어. 준혁이 인정했다. 재단의 영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실감이 났어.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널 와 달라고 한 거야. 숫자와 보고서는 너에게 단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뿐이야. 진짜 영향력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그 말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떠다녔다. 준혁은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던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침내 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나야? 그가 물었다.
누구든 선택할 수 있었잖아. 더 많은 경험과 자격을 가진 사람. 왜 나야? 은하가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한때 알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대로 보는 사람. 당신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고 준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위안과 위압이 섞인 말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여지없이 남았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하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가끔 실패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혁은 은하와 함께 다른 재단 프로젝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 여성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젊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재단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각각의 경험을 통해 은하가 자신의 삶을 바친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하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약해졌고 외출할 때마다 에너지가 더 빨리 줄었습니다. 준혁은 지팡이를 잡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지지를 위해 수진에게 더 많이 기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째 날, 은하가 준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종이 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준혁, 그녀는 그녀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읽어달라고 할 게 있어.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봉투 앞면에는 우아한 서예로 그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너한테 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할 모든 게 들어있어. 준혁은 망설였다. 그의 손에 봉투의 무게가 무거웠다. 무슨 말이야? 은하가 희미하게 웃었다. 읽으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봉투를 받는 준혁의 목에 덩어리가 생겼다. 약속해. 그는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은하가 잠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준혁은 방에 남아 봉투를 손에 움켜쥐었다. 그는 은하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의 삶에서 잠깐이라도 보살펴준 것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느꼈다. 봉투를 열자 그녀의 틀림없는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가 그에게 두었던 믿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편지가 끝날 무렵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결의가 생겨났다. 은하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윤은하가 죽은 후 저택은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직원들은 엄숙한 효율성으로 의무를 수행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강준혁에게 이 침묵은 억압적이었고 단 며칠 만에 그의 삶을 변화시킨 여성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은하가 남긴 편지는 그의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그 내용은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의도와 그녀가 그에게 맡긴 책임의 무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유산을 당신에게 맡기기로 한 결정이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자질, 즉 회복력, 연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 특권적인 양육, 한때 살았던 보호받는 삶, 낯선 사람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중요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세상을 형성한 체계적 불평등에 눈을 뜨게 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준혁. 하지만 변화는 혼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슬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편지 끝에 그녀는 열쇠와 설명서를 첨부했다. 준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손에 든 열쇠를 돌렸다. 작고 화려한 열쇠였고 사무실 금고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설명서에 따라 그는 은하의 개인 서재에 있는 금고로 향했다. 그녀는 그 금고에 재단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고의 재무 기록뿐만 아니라 편지, 계획,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작업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비전이 들어있다고 썼다. 그날 오후, 준혁은 서재로 갔다. 그 방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을 때와 같았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공기 중에 감도는 광택이 나는 나무향,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금고가 있는 큰 나무 책상으로 향했다. 열쇠가 완벽하게 맞았고 부드럽게 딸깍거리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준혁은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 봉투더미, 가죽장적 노트를 발견했다. 그는 먼저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열었다. 은하의 필체가 종이에 줄을 채우고 있었고 그녀의 생각은 수년에 걸쳐 주에 깊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대를 가두는 빈곤과 불의의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준혁, 당신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노트에는 특히 재단의 초기 전투에서 투쟁과 승리를 기록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자신의 경험을 세심하게 기록하여 의사결정과 직면한 장애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목이 메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열정과 결의가 모든 페이지에서 빛났습니다. 노트 아래에서 그는 즉각적인 조치라는 제목의 두꺼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산, 연락처, 일정을 포함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단 내의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손으로 쓴 노트도 있었는데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모든 것에 엄청난 무게에 압도당했다. 은하가 몇 년 동안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슬픔뿐만 아니라 목적을 느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싸움이었다. 자료를 넘기면서 준혁의 결의가 굳건해지기 시작했다. 은하가 그를 믿었다. 단순한 대체자, 허수아비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재단의 고위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부지의 회의실에 모였고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준혁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고 그의 리더십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시작하며 은하의 편지를 공유했고 그녀의 말이 그가 큰 소리로 읽는 동안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믿었어요. 준혁이 말했다. 순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 재단이 계속 번창하도록 함으로써 그 신뢰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은 준혁이 은하의 지시와 자신의 업무에 대한 헌신을 설명할 때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배우고 경청하고 정직하게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는 여전했지만 준혁이 진심으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혁은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각 부서장을 만나 그들의 역할과 직면한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방문하여 수혜자와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재단의 사명과 삶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장애물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준혁은 그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직원들의 저항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부의 회의주의에 직면했는데 특히 광범위한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명망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일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기부자와 파트너들로부터였다. 특히 긴장된 회의 중 한 중요한 기부자가 자신의 우려를 직접 표명했다. 강 씨.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하 씨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자리를 채우기란 쉽지 않죠. 준혁은 좌절감이 치솟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의심은 이해합니다. 그는 기부자의 시선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그리고 은하인 척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녀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건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방이 조용해졌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마침내 기부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승리는 아니었지만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은하의 노트에서 위안을 구했다. 그는 은하가 장애물을 극복한 것에 대한 성찰을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녀 자신도 의심과 좌절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인내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그도 할 수 있었다. 방을 둘러보던 준혁은 선반 위에 액자에 넣은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린 은하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빛났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이 프레임을 잡았고 그에게는 조용한 결의가 넘쳤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다. 약속해요. 맞아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젊고 수십 년의 경험도 없지만 은하의 사명을 계속하겠다는 결의와 이 재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은하가 저를 믿었고 저는 그녀의 신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해진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사회. 멤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계획이신가요? 강씨. 이건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은하의 계획과 재단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답을 찾을 의향이 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혜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꼭 지키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준혁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여 더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호소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재단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방문하여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교류하도록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그의 믿음이 강화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얻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저소득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재단은 새로운 교과서, 기술, 방과 후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준혁은 그 영향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그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지원이 어떻게 학습 환경을 변화시켰는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어린 소녀가 공책을 든 채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교를 도와준 사람이 당신인가요? 그녀가 호기심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도와준 팀의 일원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소녀는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엄마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랑 비슷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준혁은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면 뭐든 될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날 학교를 나서면서 준혁은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다. 일은 지쳐 있었지만 이런 순간은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었다. 모든 회의가 그렇게 고무적인 것은 아니었다. 준혁은 재단 내부와 외부 파트너 모두로부터 자주 저항에 직면했다. 일부 기부자들은 그의 리더십 하에서 재단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복잡한 역할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미묘한 차별, 예의 바른 언어로 위장했지만 함축이 가득한 은근한 발언에 직면했다. 하지만 준혁은 은하, 재단,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된 모금 행사에서 부유한 기부자가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할 일이 많군요. 기부자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은 훌륭하지만 당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 야심적이지 않나요? 준혁은 입이 꽉 다물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망이 모든 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누구든 어떤 여정이든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신념을 존중할 것입니다. 기부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분명히 감명받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걸 잘 해내세요. 이런 순간은 어려웠지만
준혁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 즉 재단의 활동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부주로 돌아온 준혁은 저녁마다 은하의 사무실에서 일기와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마른 지침과 위안의 원천이 되었고, 그녀 자신이 수많은 도전과 회의에 직면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 중 하나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변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종종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물이 극복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준혁은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겨 의심이 드는 순간의 진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기꾼이 아니라 은하의 비전을 지키는 수호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는 길이었습니다. 첫 달이 끝나자 진전이 분명해졌습니다. 재단의 프로젝트는 번창하고 있었고, 준혁은 조직 내의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회의에서 권혜진은 보기 드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 정말 놀랐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준혁도 그녀의 미소에 화답했습니다. 그 칭찬은 힘들게 얻은 승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발코니에 서서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처음처럼 방황하는 기분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재단의 업무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은하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에게 맡긴 사명에 대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는 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준혁이 옆에 서서 군중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커뮤니티 센터의 웅장한 홀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은하윤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한 새로운 직업훈련 센터의 개소식을 기념했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축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비전과 회복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준혁은 대중에게 연설할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고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중 연설은 그의 강점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피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재단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기부자, 직원, 언론인들이 청중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대와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연단에서 혜진은 소개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 윤은아의 놀라운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강준혁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서자 방 안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는 연단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손바닥에 약간 땀이 났으며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고맙습니다, 혜진. 그는 긴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리본 커팅식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준혁은 방 안을 훑어보며 청중의 눈을 마주쳤다.